어서 오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설은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이성아 작가님의 진실게임. 권력 뒤에 숨은 가해자는 웃고 있고 피해자인 화자는 어쩌다 행동거지가 불량한 여자로 둔갑되어 버린 상황. 과연 진실은 어떤 식으로 밝혀질까요? 본문 낭독에 앞서 이성아 작가님의 당선 소감 먼저 들려드리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캄캄한 터널 안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좌절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갈 곳을 찾아볼 의지마저 희박해져 포기하는 편이 나을까 고민하던 순간 찾아온 신인상 수상 소식은 기적과도 같은 불빛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범벅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한없이 휘청이던 시절을 지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도 그를 통해 무한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따스하고 단단한 글에 기대어 쉬며 다시 나아갈 용기를 배웠습니다. 글이 가진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욕심을 감히 내어봅니다. 아픈 삶에 지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글이 내게 그랬듯이 이젠 제 글로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뜨거운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 작품에 불빛을 달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 씩씩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언제나 지치지 않고 손 꼭 잡아주는 남편과 매 순간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와 행복을 가르쳐주는 두 아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진실게임. 이성아. 네 발로 직접 그 집에 갔다면서. 그래놓고 왜 일을 크게 만들려 해? 더 할 얘기 있니? 없음 나가서 일 봐. 말문이 막혔다. 내 발로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장 교수 말에 조목조목 따지고 들고 싶었다. 아니 응당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목이 메고 눈앞이 흐려져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이 앉아만 있었다. 내게 할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지만 들을 의향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는 내가 몸을 떨며 앉아있는 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의 할 일을 이어갔다. 조금 전과는 달리 살짝 들뜬 목소리로 며칠 후 있을 음악협회 간부 모임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솜씨가 과연 협회 회장답다. 그렇게 그가 세 번째 통화를 하던 중이었던가. 책상을 콩콩 치는 소리에 난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한 손엔 전화기를 들고 웃음 섞인 대화를 하며 다른 한 손으론 내게 나가라고 까딱까딱 신호를 보냈다. 순간 마주친 그의 눈은 웃고 있는 입과는 다르게 더없이 차가웠다. 난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리고 한 줌 먼지처럼 소리 없이 교수실 밖으로 나왔다.
두꺼운 교수실 문을 뚫고 사람 좋은 웃음소리가 연신 새어나왔다. 난 벽에 기대어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빨리 일을 마치고 아빠가 혼자 있는 병원으로 가봐야 하는데 좀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엄마는 죽어가는 아빠를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가버리고 없었다. 낮에 이미 급한 일이 생겨 집에 가봐야겠다는 메시지를 받긴 했지만 혼수 상태인 남편 곁을 지키는 것보다 급한 일이 대체 무엇이 있을까 싶었다. 사실 아빠를 아무렇지 않게 두고 가버리곤 하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딱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황달로 온몸이 노랗게 물든 아빠가 주렁주렁 약줄을 꽂고 혼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서로 으르렁거리기에 열을 올렸던 부부는 병 앞에서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평생 술 마시고 다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동네 창피하게 사고 쳐서 여기저기 이사 다닌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내 평생 그러고 살았다고, 평생을. 근데 내 인생 말아먹은 저 인간 병들어서 하는 꼴 좀 봐라. 내 어디 불쌍하게 여기게 생겼나? 엄마는 병들어 누운 아빠를 향해 끝도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석이 아빠는 살아생전 마누라 알기를 끔찍히 하고도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매일같이 고맙다, 미안하다 하더란다. 석이 아빠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여보 미안해였대. 그런 거 보면 네 아빠는 사람도 아니다. 아니고 말고. 입만 열면 지난 세월 한풀이가 넋두리의 주된 레퍼토리였던 엄마는 아빠에게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다.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을 보내는 일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았다. 낮에 병실을 지키는 것도 간병인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아빠는 날이 갈수록 더욱 모질게 굴었다. 사과는커녕 한 뼘의 곁도 내어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병실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을 청해야 하는 건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하나뿐인 딸이 왔음을 알려보려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조용히 아빠를 불러보았지만 미동도 없다. 여전히 깨어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난 가방을 한쪽 구석에 부려놓고 간이 침대에 몸을 모로 뉘었다. 잠깐이라도 눈을 좀 붙여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점점 정신이 또렷해질 뿐 쉽사리 잠은 오지 않는다. 포기하고 일어나 벽에 기대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의미 없는 손놀림으로 오늘의 뉴스를 훑어내린다. 순간 스트링 선율의 사랑을 싣고라는 뉴스 타이틀이 내 눈에 들어왔다. 기사는 해외 유학파 출신의 실력파 연주자 넷이 모인 현악 사중주 팀이 사회 소외 계층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연주를 하고 있다는 훈훈한 내용과 그들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었다. 자세를 고쳐 앉고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K였다. K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지진이 일기 시작했다. K는 조교들에게 깍듯이 존대를 해주는 몇 안 되는 강사 중 한 명이었다. 우리를 학부 때부터 봐와서
을에 반말을 하며 어린 학생 대하듯 행동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K는 달랐다. 언제나 이름에 존칭을 붙여주었으며 수업 준비를 위한 부탁을 할 때에도 매너가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부탁이라고 해봐야 악보 몇 부 복사를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쓸 보면대 한두 개를 챙기는 게 전부였지만 그의 과분한 감사 인사는 마치 커다란 도움이라도 된 듯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조교실에 들어올 때 노크도 잊지 않았다. 벌컥벌컥 제 방문 열듯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른 강사들과는 전혀 달랐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똑 예의가 묻어나는 노크를 한 후 한숨 고른 뒤 조심스레 문을 여는 그는 살짝 목례까지 하는 사람이었다. 다림질이 매끈하게 된 셔츠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바지를 입고 얼룩진 곳 없는 구두를 신은 채 한 손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목례하는 그를 싫어하는 조교는 아무도 없었다. 싫어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다. K가 내게 반주 부탁을 해온 건 한 달 전쯤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은수 조교 선생님. 저 K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디션 곡을 녹음해야 하는데 장 교수님께서 강 선생님을 추천해 주셔서 부탁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 편하실 때 답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반주자 선택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장 교수가 추천했다니 오히려 으쓱하는 마음이 컸다. 게다가 K라면 매너 좋고 실력 또한 대단하기로 소문난 이였으니 어쩌면 내게도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 K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바로 승낙 의사를 전했고 연습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정했다. 햇볕이 유난히 뜨겁던 8월의 마지막 날, 연주자와의 첫 만남이 주는 설렘 그 이상의 가벼운 긴장감을 느끼며 약속한 연습실로 향했다. 연습실엔 그가 먼저 와 손을 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가 예의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우린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그의 시작 신호에 맞춰 전주를 시작했다. 지난 학기 장 교수의 마스터 클래스 때 했던 곡이라 낯설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K의 연주에 비해 부족할까 싶어 틈틈이 다시 연습을 하고 온 터라 유난히 길고 어려운 전주를 나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다. 시작이 좋았다. 긴 전주가 끝날 즈음 그의 활이 현 위로 올라갔다. 이어 그가 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간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역시 소문대로였다. 그의 악기에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유려한 소리가 울렸다. 젊은 연주자다운 신선한 해석이 돋보인 1악장에 이어 완벽한 흐름을 보여준 2악장.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란한 기교를 자랑한 3악장까지 그의 연주는 실로 굉장했다. 역시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강 선생님의 센스 있는 반주 덕분에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난 미소를 띠며 답했다. 진심이었다. 연습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바로 녹음하죠.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식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 녹음한다는 말에 순간 의아해하는 걸 느꼈는지 그는 얼른 말을 덧붙였다.
집에 녹음 장비가 전부 마련되어 있어서 따로 스튜디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낮 12시, 난 그의 집에 가기로 했다. 주말에 일정을 잡으면 어떡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여기 있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나더러 더 하라고? K와의 녹음 약속으로 토요일에 병실을 지킬 수 없다는 내 말에 엄마는 목소리를 있는 대로 높였다. 병실한 모든 사람이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안한데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 토요일 하루만 이해해줘, 엄마.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게요. 대체 내가 뭘 그리 엄마를 화나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6인실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 엄마를 달래야 했기에 난 최대한 소리 낮춰 거듭 양해를 구했다. 여차하면 집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휴, 지겨워. 지겨운 건 엄마였다. 난 가까스로 그 말을 삼켰다. K의 집은 시내 한가운데 있었다. 분당과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곳이라 찾아가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버스에 오른 지 40여 분이 지나 내릴 때가 되었다. 9월에 들어선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한껏 세게 틀어놓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하차 문이 열리고 한 발을 땅에 내디드니 기분 나쁜 더운 바람이 훅 하고 나를 반긴다. 난 연신 손부채질을 해대며 문자에 적힌 오피스텔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오피스텔은 정류장에서도 잘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 아니 더위를 빨리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는 8층에 나를 내려놓았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4가구씩 8개의 현관문이 똑같은 모양으로 늘어선 중에 그의 집은 가장 끝에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옷 매무새를 만지고 마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다듬었다. 벨을 누르고 몇 초가 지나자 진회색 현관문이 무겁게 열리고 K가 얼굴을 보였다. 어서 와요, 은수 씨. 많이 덥죠? 오느라 고생했어요. 은수 씨. 조교 선생님이란 호칭보단 훨씬 친근감이 느껴지고 듣기 좋다. 근데 은수 씨, 다른 사람 같아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조교실에서 종일 바삐 일하기 위해 늘 편한 차림이던 내가 하늘거리는 쉬폰 원피스를 입고 온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보던 것과 다른 사람은 비단 나뿐만은 아니었다. 그는 반바지에 살짝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항상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도 부수수했다. 똑 떨어지는 차림새만 보여왔던 그의 흐트러진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장소가 그의 집이었기에 문제될 건 없었다. 난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내 눈에 들어온 건 한눈에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일자로 주방과 거실 겸 침실이 연결된 원룸이었던 것이다. 한쪽 벽에 붙여놓은 대충 보아도 20년은 좋게 됐음직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보이긴 했지만 그 어디에도
녹음 시설이 완비된 공간은 없어 보였다. 난 당황스레 좁은 원룸을 계속 둘러보며 서 있었다. 소파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시원한 거 금방 드릴게요. 그가 짐짓 아무렇지 않다는 말투로 얘기했다. 난 쭈뼛쭈뼛 소파 한쪽 끝에 걸터 앉았다. 순간 가방 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엄마였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글쎄 화장실 간 데서 데리고 갔는데 나오는데 보니 피를 토했지 뭐야. 얼마나 토했는지 가슴께까지 흥건히 젖었더라고. 그래서 바로 의사 불렀지. 근데 와서 보더니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곧 간성 혼수인지 뭔지가 시작될 테니 1인실로 당장 옮기라고 하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이제 정신이 흐려지고 혼수 상태가 될 거란다. 아닌 게 아니라 나 붙잡고 의사 불러달라던 사람이 1시간 만에 나를 못 알아본다. 아침까지도 별 이상 없던 아빠가 피를 토했다니. 엄마를 못 알아본다니. 혼수 상태가 될 거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들 뿐이었다. 의사가 다른 말은 안 해요? 처치를 하는데 왜 혼수 상태가 된대요? 몰라. 보통 피 토하고 나서 1달 넘기기 어렵다고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다. 그러고 보니 아빠가 병원에 들어간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있는 아빠에게 의사는 친절하게도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말했었으니 그 말이 지독히도 정확히 맞아가고 있는 셈이다. 음료수를 컵에 따르고 있던 K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서는 나를 보며 싱긋 웃는다. 무슨 일 있어요? 저 죄송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서둘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아빠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만 이야기했다. K는 알겠다며 바로 악기를 꺼내 튜닝을 시작했다. 그런데 녹음은 어디서? 튜닝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물었다. 아, 그거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죠. 그가 한쪽에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가리킨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런 걸 따지기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기에 난 마지못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전주를 시작했다. 피아노는 페달 기능도 망가진 상태였다. 페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피아노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냈다. 손가락 테크닉만으로 레가토를 완벽히 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유난히 코드 진행이 많은 1악장과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살려야 하는 2악장을 페달 없이 연주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겠나 싶어 최선을 다해 음과 음을 연결해내려 애썼다. 그런데 K의 행동이 이상했다. 연습실에서와는 분명 달랐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연주하던 그가 어쩐 일인지 전주가 시작되자 피아노 의자에 걸터앉는 게 아닌가. 나와 거의 붙어 앉은 모양새였다. 내가 팔을 움직일 때면 그의 몸에 닿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쉬는 마디가 나오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튕겨 박자를 맞추기까지 했다. 그렇게 곡이 끝날 때까지 그는 내 어깨와 팔을 여러 번 터치했다. 난 너무나 당황스러워 좀처럼 틀리지 않는 부분에서 실수까지 해버렸다. 혼란스러웠다.
당장 박차고 일어나야 하나 잠시 고민도 했다. 하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그의 단순한 친근감 표현을 내가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웠다. 어깨와 팔을 터치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곡을 마쳤다. 그가 악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가 앉으며 말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음료수도 많이 남았네요. 이리 와서 좀 앉아요, 은수 씨도.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마음이 급한 난 그가 머쓱하지 않도록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지 말고 잠깐만 쉬자고요. 어차피 연이어 2번, 3번 연주하기 힘든 거 잘 알잖아요. 그는 마치 내게 사정이 생겨 일찍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는 사람처럼 여유를 부렸다. 애가 타는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아노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그가 내게로 와 두 팔로 내 어깨를 감싸고 소파 쪽으로 이끌었다. 난 어쩔 수 없이 그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소파에 앉았다. 그도 내 바로 옆에 앉았다. 그의 팔이 내 팔에 닿았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한쪽 다리도 닿고 엉덩이도 슬쩍슬쩍 닿았다 떨어지길 반복했다. 불쾌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병원에 계신 아빠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녹음 못 마치게 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무조건 선생님 시간에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난 인사를 마치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순간 K의 손이 내 손을 세게 끌어당겨 나를 다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곤 짜증이 잔뜩 섞인 투로 내게 버럭 소리쳤다. 그러지 말고 잠깐만 쉬자니까.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서둘러? 반말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K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쾌감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 최대한 공손히 말했다. 동시에 K가 내 어깨를 양손으로 꽉 잡았다. 그리고 내가 피할 틈도 없이 내게 몸을 붙이고 얼굴을 내 얼굴에 들이댔다. 고개를 돌리려 하자 그는 급기야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와락 쥐고는 입술을 포겠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는 난 그를 떼어내려 힘껏 밀쳐봤지만 이미 한 마리 짐승이 되어버린 성인 남자를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난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거칠어질 뿐이었다. 내 입술을 헤집고 그가 혀를 집어넣었다. 동시에 가슴을 더듬고 치마를 들추기 시작했다. 어서 이 짐승을 떼어내고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처음 겪는 일에 놀란 몸이 점점 경직되어 올 뿐이었다.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눈을 꽉 감았다. 그리고 나를 탐하고 있는 그의 입술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다. 아이, 뭐야? 그제야 그가 내게 떨어져 앉으며 소리쳤다. 뜯긴 입술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손등으로 입술을 쓱 닦아낸 그가 나를 잡아먹을 듯 쏘아보았다. 흐르는 피보다도 시뻘건 눈으로. 의사의 말은 필요 이상으로 정확했다. 아빠는 피를 토한 뒤
혼수 상태에 빠져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사과 한마디 없이 그 어떤 인사도 남기지 않고 말이다. 장례식장은 적당히 붐볐다. 조교를 하고 있어 친분이 있는 학생들이 꽤 여럿 발걸음해 주어 초라한 빈소는 면할 수 있었다. 그게 다행스러워서인지 지긋지긋했던 남편이 사라졌다는 기쁨 때문인지 엄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빈소를 찾는 손님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다. 마치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만면에 웃음을 띠며 밝은 목소리로 한 명 한 명 아른 채 했다. 몇몇 지인은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충격에 그러는 것이라 애써 위로해 주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엄마의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표정이라는 것을. 장 교수가 학생 몇 명을 양쪽에 거느리고 빈소로 들어섰을 때 엄마의 기쁨은 최고조에 달했다. 아이고 교수님,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다 와주시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엄마의 생기 있는 인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장 교수는 애써 애석한 표정을 만들어 보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상심이 크시죠? 힘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은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 딸처럼 보살필 테니. 엄마는 감격에 겨워 곧 눈물이라도 떨굴 듯 보였다. 장 교수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하마터면 나도 그 말을 믿을 뻔했으니 엄마의 반응이 무리는 아니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다시 학교를 나가던 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장 교수의 연구실이었다. 그의 장례식장 출연에 엄마는 연신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며 황송함을 표현하고도 모자랐는지 내 손에 그에게 전할 선물을 쥐어주었다. 나는 영 내키지 않았지만 핑곗김에 다시 한번 K의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으로 엄마의 말을 듣기로 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장 교수가 반색을 하며 나를 맞는다. 일 잘 치렀지? 얼굴이 헤이스하네. 근데 뭘 이런 걸 다.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너도 힘내라. 내 어깨를 다독이며 이야기를 건넨 장 교수는 다시 책상 앞으로 가 앉았다. 티나게 대화를 끝내고 싶은 내색을 했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내 말을 못 들은 사람처럼 컴퓨터에 눈을 고정하고 앉아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K 강사님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만 응시하던 장 교수가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벗어 책상에 던져놓고는 내 맞은편으로 옮겨 앉았다. 그러고도 조금 더 별 말이 없던 그는 무척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잘 들어, 은수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하나 없어. K가 진짜 그랬을 리도 없겠지만 설사 그러했어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냔 말이야. 행동거지가 칠칠치 못하다고 여자만 욕먹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어차피 우리 모두 다 같은 바닥에서 일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어봤자 뭐하겠니? 누가 손해보겠느냐고. 내 말 알아듣겠어?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협박 아닌 협박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다. 참 말 못 알아듣는구만. 세상 모든 사람이 K 편만 들어줄 게 뻔하니 애쓰지 말고 그만하란 말이야. 너도 알지? 한 교수 지난 학기에 정년한 거. 그 자리 K 것으로 거의 다 만들어 놨으니까 괜한 짓 해서 재뿌리지 말고 그쯤 해두라고. 똘똘한 줄 알았더니 영 둔하네 정말. 그는 혀까지 끌끌 찼다. 아버지처럼 보살피겠단 말에 감동받아 장 교수를 세상 제일 가는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된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다.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다. 순간 내 뒤통수에 대고 장 교수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이번 주까지 조교일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면 된다.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만 어차피 너도 이제 조교보다 제대로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잖니?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며. 그동안 수고했고 정사정 어려우면 말해라. 내가 어디 자리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엄마, 나 조교 그만두고 돈 더 버는 일 해볼까? 저녁 식탁에서 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마주 앉은 엄마에게 말했다. 뭐? 어디 오라는 데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힘들어서. 일하는 거에 비해 보수도 너무 적잖아. 그런 거라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있어. 어디 가서 그만한 일을 구한다고 그만두니? 장 교수님이 그렇게나 신경 써주시는데 죄송하지도 않아? 세상에 그렇게 감사한 분 또 없다. 괜히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도와드릴 궁리나 해. 엄마는 시답잖은 소리 취급을 하며 나를 나무랐다.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여 애꿎은 밥만 입에 우겨 넣었다. 고개를 들면 후두둑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엄마는 계속 내게 뭐라 말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이미 어두워진 거리를 흐르듯 걸었다. 그제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앞만 보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여러 번, 울며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 나를 모두 이상하게 바라보며 쑥은댔다. 거친 말을 내뱉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난 넋이 나간 채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얼마나 헤맸을까. 천금 같은 발걸음을 몇 발자국 떼었을 때 귓속을 파고드는 날카롭고 매서운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나를 비치고 있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뜨기 어려웠다. 경적음 소리가 시끄럽다. 간신히 살살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니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 위였다. 죽으려면 곱게 죽어. 왜 차더위 나와서 지랄이야? 누구 잡으려고? 별 미친년 다 보겠네.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고, 빨리. 창문 밖으로 몸을 뺀 운전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게 욕을 해댔다. 비척비척 길을 건넜다. 내가 인도에 올라가는 걸 보고 난 후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차들은 떠나면서까지 찢어질 듯한 경적음을 울려댔다. 난 인도에 올라 나무의 기대에 풀썩 주저앉았다. 몸을 최대한 작게 말아 무릎을 감싸고 그대로 웅크렸다. 한참을 그렇게 꼼짝 않고 있었다.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더니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난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는 찻소리에 숨이 꺼꺼 오랫동안 눈물을 토해냈다. 그러기를 한참 눈물을 닦고 두 다리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각. 음대 연습실 여기저기에서 들리던 악기 소리도 조금 잦아들었다. 난 불도 켜지 않은 깜깜한 조교실에 오독하니 앉아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어쩌다 행동거지가 문제되는 여자로 둔갑되어 버린 것인지, 그들의 힘 앞에서 이대로 짓밟혀 아무 소리 낼 수 없는 것인지, 권력 뒤에 숨은 가해자는 그대로 안전해도 되는 것인지, 어둠 속에 앉아 끝없이 자문해 본다. 얼마나 흘렀을까? 간간히 들리던 연습 소리가 끊어지고 음대에 고요가 찾아왔다. 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켰다. 어둠이 잠식한 조교실에 모니터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연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다듬어 본다. 자판에 손을 올린다. 그래, 난 피해자다. 천천히 힘을 주어 자판을 누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75회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작품 이성아 작가님의 진실게임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구님들 사랑합니다.